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혜 TV의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은 지지 않으리 이런 소제목으로 초용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용가 해독 결과 전체를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용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원문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동경 이 두 글자를 보아주십시오. 오늘 해독 과정에 있어서 깔딱고개에 해당하는 두 글자입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낸 내용입니다. 동상 같은 시체더미, 이 붉은색 글자를 봐주십시오. 아마 기자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같은 시체더미 밝히는 달아 깊은 밤 월성에 들어와 너는 돌아다니며 장례만 치르는가. 왕께서 집에 들어가라 하사 안방에 아내를 보니 엉킨 달이 너는 내시오라. 둘은 나를 바치는 아래 것이었고 둘은 누구를 바치는 아래 것이었고 본래 나의 아래 것이 아니라 하지 마온. 목숨을 빼앗으라 한들 어찌 이랬소 하며 다스릴 수 있겠는고. 이 노래가 만들어진 때는 신라 흥강왕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약 200여 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바람과 비가 순조로웠고 경주 월성에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기와집이 잇따라 있었고 풍악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신과 지신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춤을 추면서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이니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사람들은 오히려 상스러운 춤이다 하면서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들이 경고한 대로 무서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연두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흙바람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는 법, 천연두도 떼어놓을 수 없는 두 아름답던 젊은이의 사랑을 노래한 향가가 있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초용가였습니다. 초용가 이야기를 재미없는 국문법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서는 초용가 풀이가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을 단음절어라고 한답니다. 중국의 한자가 대표적입니다. 한자는 단음절어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애, 산, 강 이런 것들이 단음절어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한글은 여러 글자가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이런 것을 다음절어라고 한답니다. 중국어의 사랑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랑한다. 이렇게 네 글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절어입니다. 우리말은. 그런데 향가를 써놓은 한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단음절어였습니다. 이같이 단음절의 표기법이 향가 해독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보여주는지 이것을 먼저 말하면서 초용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대 문자 연구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향가 연구가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독해오고 있습니다. 초용가는 동경, 명기, 월라 이렇게 6글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수십 년간 수백 번 보았어도 초용과 동경 이 첫 두 글자를 마주하면 그때마다 해독에 컥 하고 막혀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동경이라는 두 글자가 이것이 한 단어냐 두 단어냐 이게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빼놓고는 다른 연구자들은 너무도 쉽게 동과 경을 두 글자를 한 군데 딱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보았습니다. 모두 신라의 천년도 월성을 가리키는 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셔벌, 세발 이렇게 보면서 셔벌 발기다래, 세발 발기다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 혼자 왕따 되고 따로 국밥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일반 연구자들의 풀이법을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우선
이런 풀이는 단음절, 아까 향가는 단음절 표기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음절 표기법에 어긋나요. 또 흥강왕 당시 경주를 동경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금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경 하면은 컥 하고 가슴이 막혀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 동경 두 글자가 분명히 셔불이나 세발이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러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동경이라는 두 단어를 마음먹고 한번 풀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과 경은 합해서 분명히 합해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된 동경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동경이라는 이 두 글자를 두 개로 하면 짝에서 각기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선 동경의 동자입니다. 이 동자 뜻은 무지 쉽다. 여러분께 생각하시겠죠? 동서남북 할 때 동,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나 눈에 익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이야 이렇게 냉큼 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앙생가에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라. 서방정토라 생각하라. 여기에 서방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서방할 때 서자는 서쪽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진성요왕 판니가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판니가는 이번에 제가 제출한 논문에서 새로 발견된 향가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판니가의 처음에 나무 사바하, 처음과 끝에 나무 사바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무는 남무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 남자, 없을 문자. 여기서도 그 남이 남쪽을 뜻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왕이라는 뜻으로 풀어야 진성요왕 판니가가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향가의 한자는 절대로 속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여기에서는 동을 동쪽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시작하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의 경은 동경할 때 경은 무엇을 뜻할까? 서울경? 자신하세요? 한번 경이 가진 뜻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면은 자그만치 11개가 나옵니다. 보시죠. 11개입니다. 이 11개의 뜻을 일일이 저용과 첫 구절 6글자의 동경, 명기, 월라 이 6글자에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이 문장 전체와 뜻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심정이 가는 뜻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한번 살짝 보시죠. 3. 경관 이렇게 나옵니다. 전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합동무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경관은 뭐냐? 이것은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시체를 쌓아올리고 시체를 잔뜩 높이 쌓아올리고 거기다가 흙으로 덮어서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 하고 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을 경관이라고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이라는 글자를 시체를 쌓아올리고 흙으로 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장에 큰 거부감을 가질 것이에요. 해교하지 않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향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100번 시도해서 99번 허탕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허탕 한번 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경을 그러니까 시체덤이라고 가정해 본다면은 동경은 뭐냐? 동상같이 높은 시체덤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확인되어요. 이건 삼국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빨간색 줄을 보십시오. 경관을 허물어 버렸다. 경관이란 적의 유해를 묻은 곳에 세운 승전 기념물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로 나옵니다. 당나라가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옵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30만 대군을 몰살시켰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적군의 시체를 산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흙을 덮어놓은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관을 보고 당나라 사람들이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허물어버렸다, 이런 기록입니다. 저명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죠. 최용가가 어떤 작품이냐? 역병이 돌았다. 즉 돌림병과 관련된 작품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이라는 글자를 병으로 죽은 시체를 앞동산처럼 높이 쌓아 올려놓은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저는 동경이라는 두 글자의 뜻에 접근할 수 있는 조그만 길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는 시체더미라는 뜻이 처용가의 내용하고 과연 문맥이 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동경, 명기, 월라, 이렇게 6글자라고 했죠. 여기에서 맨 끝자 량이라는 글자는 고대 발음으로는 라, 이렇게 읽습니다. 뭐 가라, 일본의 나라 할 때 전부 다 이 량자를 씁니다. 량자를 라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 동경, 명기, 월라, 이 문장에서 동경을 동상같이 쌓아올린 시체더미로 본다면 이렇게 해독이 됩니다. 동상같은 시체더미 밝히는 달아, 이렇게 해독됩니다. 한번 일단 이렇게 보아주시죠. 동산같은 시체더미 밝히는 달아. 효교한 밤에 달이 중천에 떠서 빛을 아래 뿌리면서 동상같이 높이 쌓아올린 죽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마 월성의 시체더미는 역병의 결과일 것입니다. 동경을 동상같은 시체더미로 풀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은 무엇이냐?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경주의 동산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산은 어디냐? 토암산이었습니다. 지도를 봐보시죠. 경주 월성 오른쪽에 토암산이 있습니다. 즉 동쪽에 있습니다. 제가 경주 토박이 경주신문 서울 본부장님께 여쭤봤어요. 경주 동산이 어디입니까? 토암산이지. 1초도 걸리지 않고 답이 나왔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달이 떠오르는 앞동산을 토암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달이 왜 시체더미를 비추고 있는 거야? 이를 알기 위해서는 향가 시대를 살았던 우리 고대인들의 내세관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저승으로 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영혼이 저승 가다가 깜깜한 저승길을 가고 있다가 하늘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어두워지거나 배가 망망대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저승길을 밝혀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달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증거를 내보겠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있는 토우가 장식된 장경호입니다. 자세히 빨간 원안을 자세히 모아주시죠. 뱀이 두꺼비 다리를 물고 있습니다. 두꺼비는 우리 문화에서, 동양 문화에서 달을 상징합니다. 뱀이 달을 어디로 못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뱀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발굴된 경주 쪽샘지구에 어느 공주의 묘에서 발굴된 토기에 그려진 신라의 장려 행렬도가 이 그림입니다. 빨간색 원을 봐주시죠. 여기서 사슴이 주인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 옆에 딱 있으면서 사슴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뱀은 죽은 자를 저승길에 가면 할 때 보호해주는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뱀이 박혁거세의 시신을 지켰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장경호의 뱀이
뱀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 야, 너 가면 안 돼 하고 꽉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꺼비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어디에 놓습니다. 오직 새로 발견된 향가 제작법이 이러한 해석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만일 향가 제작법을 모른다면은 여기에 이 장경호에 나오는 두꺼비와 뱀, 그 다음에 장례 행렬도에 나오는 사슴을 보호하는 뱀, 박혁거세를 지켰던 그 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향가의 힘에 의해서, 향가 제작법의 힘에 의해서 토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상 같은 시체더미 밝히는 다락. 이제 우리는 첫 구절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월성에는 역병이 창궐하였고 급격한 확산으로 팬데믹 쇼크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동경이라는 두 글자는 동상 같은 시체더미 밝히는 다락, 이렇게 풀어주어야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용가는 첫 구절부터 월성의 천연두 참상을 격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가 지금까지와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샤킹했기 때문에, 처용가 첫 구절부터 시체더미 막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구절을 설명하기가 조금 저했어요. 그래서 저는 추영가를 가급적이면 소개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성을 덮친 천연두. 천연두는 옛날 말이고 요즘 병원에서는 두창이라고 한답니다. 갑작스러운 그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그로 인한 오한, 허리의 통증, 심한 복통, 의식의 변화까지 온답니다. 의식의 변화까지 온다고 하면 제정신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환자의 그 고통은 짐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치사율도 막심합니다. 일반적으로 20 내지 60%, 아동은 80%입니다. 걸렸다면 다 죽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18세기 이전에, 2년 이전에 매년 40만 명이 천연두로 사망했고 20세기 들어서도 인류의 3 내지 5억 명이 이 두창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두창은 인류를 멸절시키는 재앙 같은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이해의 역병은 두창이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두창으로 죽은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체더미 높이가 경주의 앞동산인 토암산처럼 높았습니다. 참변도 이런 참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갑자기 역사 기록에 흥강왕이 지금의 울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올 리 없겠죠. 신라 지도부가 울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을 보고 경주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안개가 자욱이 끼었습니다. 그때 동해용과 7 아들이 나타나서 흥강왕을 칭송하니까 안개가 걷혔습니다. 왕이 망해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보면은 맨 아래쪽이 울산 앞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는 것이 망해사입니다. 저 위에 북쪽이 경주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흥강왕이 이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 신라인들은 울산 앞바다를 어떻게 인식했냐? 동해용이 사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 울산 앞바다에 나타난 용오름 현상입니다. 이러한 신라인들은 이런 용오름 현상을 보고 동해용이 울산 앞바다에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흥강왕이 왜 울산에 갔는지, 울산이 개운포입니다. 왜 개운포를 갔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천연두 퇴치를 동해용에게 빌기 위해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흥강왕은 울산 앞바다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해용과 그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진은 울산 앞바다에 있는 외황강이라는 강에 있는 처용암입니다. 처용이 나왔다는 바위섬입니다. 처용에 대해서 서역인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용이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용의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이 깁니다. 용의 얼굴을 보시죠. 얼굴이 길지 않습니까? 용이 아래 빨간색 완. 얼굴이 길고 수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용의 얼굴이 용의 긴 머리를 닮았지 않느냐. 용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용의 얼굴로 형상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해독된 최초용가의 내용에 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이국적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초용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처음에는 홍길동 하면은 기란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의 뜻을 담아둡니다. 그러나 조금 부르다 보면은 그냥 표음문자로 그냥 초용 이렇게만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뭐겠는가?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자는 병알타처. 향가에서 여러 군데 처자를 병알타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용. 두 개를 합하면 병 앓는 얼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왜 월성을 덮쳤던 역병을 천연두로 봐야 하느냐?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얼굴에 병을 앓는 흔적을 남기는 병이 뭐냐?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병이 나와도 심하게 얼굴이 얽게 됩니다. 이 초용의 이름에서 우리가 뜻을 찾듯이 향가 제작법에 고유명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가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의 이름을 한자의 뜻으로 풀어본 내용과 향가 작품의 제작 의도가 두 가지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서 들어맞고 있다. 이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향가를 해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향가 작품의 제작 의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유명사법을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고유명사법을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유명사법을 저는 부절이라고도 합니다. 부절이란 건 여러분 알다시피 신표입니다. 어디 사신을 보낼 때 무엇을 부러뜨려 가지고 그쪽과 이쪽에 서로 비교해 보면은 서로가 친분을 알 수 있도록,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가짜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부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칼을 부러뜨리거나 옥으로 된 막대를 부러뜨려서 두 사람이 따로 가지고 있다가 뒷날 서로 맞추어 봐서 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죠. 고유명사가 가진 뜻 하나하고 향가가 해독되는 뜻 하나하고 이 두 개가 서로가 딱 맞게 해독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맞은 해독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부절법이 되겠습니다. 또 고유명사법을 부절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자이크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유명사법 부절법을. 이건 역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향가의 뜻이 부절처럼 고유명사의 뜻과 향가의 뜻이 서로 모자이크 조각들이 서로 들어맞듯이 그렇게 해독되어야 한다. 이런 법칙입니다. 고유명사가 여럿일 때는 마치 고유명사가 여럿일 때는 모자이크 조각들이 여러 개가 서로 한꺼번에 딱 맞는 것이 여러 개 고유명사의 뜻과 향가 제작의 의도가 서로가 딱 들어맞아야 올바른 해독이다. 이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강왕은 동해에서 만난 초용을 월성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정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의 행간을 읽어보면 대단한 조급증이 느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요, 직접 울산 계원포까지 갑니다. 그리고 망해사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초용을 데리고 와서는 초용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냐? 달아날까봐 붙잡는 거죠. 초용이 달아날까 봐서 높은 벼슬까지 줍니다. 그 급간벼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미인까지 내려줍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다급했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초용이 달아날 것까지 걱정했으니 왕이 일개 어디 시골에 그 초용이라는 젊은이가 달아날 것까지 걱정을 했으니 그 조급한 마음을 우리는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왕이 조급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 월성이 두창의 급격한 확산에 의해서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초용에게 천연두 퇴치의 임무와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에 보내도록 하라, 이런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용이가 한 왕정보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로 어려웠던 첫 구절을 우리가 해독해냈어요. 그러면 사실 시작이 반이다. 이제부터는 구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으로 말한다면 제2막의 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초용은 그때 밤늦도록 집에 가지도 못하고 월성에서 두청 퇴치 일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왕이 말을 했어요. 시로 딱 노래로 말을 했죠. 깊은 밤 월성에 들어와 너는 남의 장례만 치르고 돌아다니면 되는가? 이 문장은 흥광왕의 말을 액면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왕은 이미 초용의 아내가 천연두에 걸려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용에게 집에 가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가서 아내를 간호하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의 말에 불길함을 느꼈어요. 초용이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갑니다. 초용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히 아내를 부르면서 대문을 열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이지 않고 대신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문을 와락 열어보았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초용의 눈에 띈 안방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로 잔인하게도, 작자는 이 장면에서 정말로 잔인하게도 남녀가 엉켜있는 모습으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장면을 남녀가 엉켜있다, 이러한 기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엉켜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작가는 구태여 이것을 남녀 교접에, 남녀가 엉켜있는 모습으로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죠. 천연두 정상은 고열과 복통 오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고열, 복통, 오한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초용 아내의 모습입니다. 초용과의 작자는 고열과 오한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복통으로 몸을 뒤트는 이 천연두 정상을 잔인하게도 남녀의 성향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 장면, 초용과는 엉킨 다리가 너는 넷이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초용이 드디어 헛것을 봅니다. 방 안에 비밀의 남녀가 있었다. 초용은 그렇게 봅니다. 이 포스터는 KBS 드라마 포스터입니다. 꽝! 초용의 귀에 징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엉킨 다리가 너는 넷이어라. 이 장면에서 꽝 하고 징을 치라고 합니다. 바로 보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보언입니다. 연극 무대에서도 이 장면에서 징소리를 엄청 크게 울릴 것입니다. 초용은 징소리에 놀라 뒤로 자빠질 것입니다. 안방의 장면이 정말 잔인하게도 시각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는 나를 받치는 아래였는데 지금 저 두 다리는 누구를 받치는 아래인가? 나는 퇴근도 못하며 너를 위해 밤늦도록 일하고 있었는데 너는 비밀의 사람을 안방으로 끌어들여 있지 않는가? 초용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둘은 나를 바치는 아래였고 둘은 누구를 바치는 아래였고 둘은 나를 바치는 아래였고 둘은 누구를 바치는 아래였고
조용은 배신에 떨었을 것입니다. 죽이고 싶도록 노여웠을 것입니다. 조용은 완전히 헛것을 보고 있습니다. 둘은 몇 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초용과의 이 구절이 절정이라고 봅니다. 둘은 나를 바치는 아래였고 둘은 누구를 바치는 아래였고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다오. 분노에 찬 초용이 하늘에 청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불륜했다는 사실을 두고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도록 해주소서. 초용의 소원이 통했을까요? 초용 아내의 불륜 사실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모든 학교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해다오.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향가의 힘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 이것이 향가의 원리입니다. 이제 비밀의 남녀에 대해 단호한 다스림이 시행되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노의 처형은 불륜 남녀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이 처용을 집에 보낸 이유였습니다. 두창 환자를 다스리라.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서 다스린다는 말은 천연두 환자의 목숨을 빼앗아 내다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스리라 했고 두창 환자의 목숨을 빼앗고 내다 버렸기 때문에 시체 더미가 토함산같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초용을 집에 보낸 것은 아내의 목숨을 빼앗고 내다 버리라는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팬데믹 사태 왕은 두창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명령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반전이 있었습니다. 초용이 왕의 명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용이 말합니다. 본래 내 아내가 아니고 왕이 내려준 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차없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어찌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죽일 수 있겠는가? 알고 보았더니 작가는 오히려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어찌 외간 남자와 불륜했는가? 오히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인도주의적 표현이었습니다. 두창은 불륜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초용은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용은 사랑을 위해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했습니다. 명을 어기면 그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공포가 짓누르던 팬데믹 기간, 초용은 강력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랑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창의 공포도 왕의 명령도 사랑하는 두 젊은이를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이 사랑이 나라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창에 걸렸다가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 내다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이 모든 관습을, 이 모든 관행을, 왕의 명령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초용은 병든 아내를 죽여서 내다버리는 대신에 향가를 불렀습니다. 향가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창가장무 하였답니다. 죽음을 앞둔 연인의 노래와 춤. 초용은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노래와 춤이 이보다 더 슬플까요? 그리고 그가 향가와 춤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신이 굴복한 것입니다. 역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초용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에 노하지 않으니, 즉 죽이지 않으니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용의 얼굴을 그려서 문에다 붙여놓는다면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너의 사랑에 대한 대가이다. 너의 사랑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젊은이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두창의 역신, 천연두 역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신라 사람들은 사랑의 젊은이 처용의 얼굴을 그려 대문에 붙였답니다. 오늘날까지도 처용의 얼굴은 그려지고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초용이 사랑의 화신이었다라는 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전에는 두창 환자는 죽여서 들과 산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이 산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처용과 여인의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 내다버리는 무정한 풍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젊은 연인이 인류 최악의 질병으로 알려진 두창을 제압해낸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처용과는 현대판 사랑가였습니다. 처용과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왕의 명에 저항까지 했던 젊은 연인의 사랑 노래였습니다. 사또의 수청 명령을 거부했던 춘향이의 사랑도 처용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강남역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해독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의 처용가 향가 제작법 풀이입니다.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같은 시체더미 밝히는 달아 깊은 밤 월성에 들어와 너는 돌아다니며 장례만 치르는가. 왕께서 집에 들어가라 하사 안방의 아내를 보니 엉킨 달이 너는 내시어라. 둘은 나를 바치는 아래 것이었고 둘은 누구를 바치는 아래 것이었고 본래 나의 아래 것이 아니라 하지 마오은 목숨을 빼앗으라 한들 어찌 이랬소 하며 다스릴 수 있겠는고.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입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애우셨던 노래입니다. 세발 발기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사 자리복은 가라리 내희여라. 둘흔 내해였고 둘흔 위해 엉고 본대 내해다 말한 아산할 어띠 아리꼬. 두 풀이 중 시청자님들께서는 어느 노래에 공감하십니까? 신라하되 비밀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빈부도 귀천도 노소도 남녀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비극을 겪은 시신들이 토함산같이 쌓여만 갔습니다. 참변이었습니다. 두창은 천년 신라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 해의 두창은 난과 기근으로 쓰러져 가던 신라에 주어진 마지막 피니시 블로였습니다. 신라 망국이라는 말이 처용가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납니다. 이해의 두창으로 사실상 신라가 끝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천년 신라가 천천히 침몰합니다. 위의 사진은 처용이 그날 저녁 밤늦도록 일하다가 왕으로부터 아내의 발병 소식과 함께 무서운 명령을 받았던 신라의 천년 도읍 월성애터입니다. 지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습니다. 월성애터를 보면은 1930년대 망했던 고려 왕조 만월 때를 노래한 황성애터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2절입니다.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 끝이 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고 있노라. 향가는 노래로 부른 우리의 사랑이자 역사였습니다. 흙바람 속에서도 꽃은 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랑은 지지 않으리. 사랑하리라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처용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낯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